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시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운송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호황기였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을 땐 고작 50대 남짓한 택시로 출발했다고 해요. 그러나 성실하고 꼼꼼한 경영 덕분에 불과 몇 년 만에 택시가 300대가 넘게 늘어났고 그 지역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그야말로 북적거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현관문 앞에 놓인 선물들이 차고 넘쳤고 친척들은 을에 우리 집에 모이곤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집안의 둘째였는데도 친척들이 꼭 우리 집으로 발걸음을 향한 이유는 뻔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던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오는 든든한 재력 때문이었죠. 그 시절에 저는 그저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거실 가득 쌓이는 과일 상자와 고급 과자 세트들, 친척들이 서로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는 모습들, 그리고 엄마를 향한 칭찬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역시 뒷바라지를 잘하는 아내가 있으니 이렇게 잘 살지. 내조의 여왕이라니깐. 다들 입을 모아 그렇게 칭찬했죠.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전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존경받고 엄마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제가 조금 더 세상을 알게 되었을 무렵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칭찬이 사실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릴 적엔 그저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정하게 모여드는 줄 알았어요. 반찬이며 음식이며 이것저것 싸들고 와서 냉장고에 채워놓고 아버지를 향해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내던 게 진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모든 건 아버지 지갑이 열려 있었기에 가능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친척이 있으면 아버지가 집 한 채쯤은 너끈하게 거들어 주었고, 사업이 막막하다는 말만 흘려도 아버지는 자금을 보태주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고모며 다른 친척들은 늘 고개 숙여 감사하다 말했지만 속내는 달랐던 겁니다. 시간은 영원히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어느 순간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죠. 호황이던 운송업이 조금씩 흔들리며 예전만큼 돈이 돌지 않게 되자 그 많던 친척들의 발걸음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현관 앞에 놓인 선물 상자들로 집안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명절 아침이 되어도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죠. 그토록 엄마를 향해 내조를 잘한다, 아버지를 향해 대단하다며 아부하던 사람들이 정작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은커녕 평소에도 한 번 얼굴 비추지 않았죠. 심지어는 피하듯 연락을 끊고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칭송과 아부가 따라붙지만 돈이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떠난다는 걸요. 진짜 존경이 아니라, 진짜 애정이 아니라 결국은 돈 때문에 모여들었던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막 2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신혼의 설렘이 조금 가라앉고 이제야 서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죠. 그때 엄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 뭐? 아버지 회사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아버지 회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택시 업계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고, 기사님들이 떠난다는 얘기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만 애써 태어난 듯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지금 택배를 시작하셨어. 아는 사람이 하는 택배 회사라서 뭐 아주 힘들게 막무가내로 일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그냥 너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말해주는 거야. 아버지 성격 알지? 절대로 아는 척은 하지 마. 알았지, 미정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택시 300대를 굴리던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신다고? 그것도 부도를 막아보려고 시작한 일이라니. 엄마는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네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해. 그냥 그거 책임지려고 시작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짐을 홀로 떠안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아버지를 짓누르고 있었는지를요. 사실 저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인수자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져갈 거고 아버진 즉 조금 홀가분해질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저 역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일종의 숨김과 거짓이었더라고요. 엄마는 결국 더는 숨길 수 없어 제게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인수 이야기도 흐지부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요. 아버진 그 사실을 끝까지 감추려 했던 겁니다. 딸이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불안한 현실을 혼자 떠안고 버티셨던 거죠. 하지만 사람 몸이 그 무게를 오래 버텨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채권자들과 통화를 하며 머리를 싸매고 틈틈이 회사 문제를 정리하느라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면서 아버지는 몸이 점점 무너져 갔던 겁니다. 며칠 전부터 귀 뒤쪽이 찌릿찌릿하게 아프다고 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별일 아닐 거라며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서 버티셨던 거죠. 그러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은 그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아버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게 되면서 저는 그제야 세상의 민낯을 더욱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다정했던 친척들, 매번 우리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다, 위중하다, 힘들다,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라도 저는 그들이 마음을 내어 함께 걱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괜찮으시냐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뜻밖에도 싸늘한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름 할 만큼 했어. 김장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명절마다 인사도 드렸잖아. 이젠 더 이상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달라 부탁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저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 걱정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뿐인데 마치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친척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의지해야 할 남편 역시 다를 바 없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래도 남편이라면 최소한 위로의 말 정도는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건 냉정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나도 신경 쓸 일 많아.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큰일이 있길래 장인이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신경 쓰고 있던 일이라는 게 고작 골프였습니다. 골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라운딩 나가면 동료들한테 기조는 게 싫다고 그게 본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 어른이 병원 침대에 쓰러져 계신 상황에서
사위라는 사람이 입 밖에 낸 말이 고작 저거였습니다. 시댁도 다르지 않았죠. 오히려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가족들이 하나같이 외면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친척들 입장도 생각해봐라. 얼마나 그동안 빌어먹는 기분이었겠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다 퍼주면서 은근히 갑질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지. 오히려 나는 이해가 간다. 어머니, 너무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사람 마음이 다 그렇다. 돈 있을 땐 좋지만 없으면 남보다 못한 게 현실이야. 원래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할 만큼 했다는 말로 선을 그었고 남편은 골프 걱정에 빠져 있었으며 시댁은 오히려 친척들을 두둔하며 저희 부모님을 탓했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피라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돈이 사라지니 정마저 사라지고 책임져야 할 순간이 닥치자 모두가 등을 돌려버린다는 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의까지 가만히 있질 않았죠. 오히려 제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듯 입을 열 때마다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옳게 별것도 없는데 부잣집 딸내미 코스프레한 거 아니야?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괜히 있는 척하면서 내 동생 속인 거 아니냐고.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처가가 이렇게 망해? 진짜 웃기잖아.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속이고 결혼이라도 한 사람처럼 몰아붙였으니까요. 결혼 당시 우리 집이 분명 넉넉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집안이 휘청인 게 어찌 제 탓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신의 눈에는 그저 가짜 부잣집 딸일 뿐이었고 남편의 발목을 잡는 여자일 뿐이었죠. 그날 저는 정말 무인도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제 편은 없었고 손을 내밀어줄 사람조차 없었어요. 친정은 무너졌고 남편과 시댁은 저를 조롱했으며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준비하며 회사를 그만두었기에 당장 수입이 전혀 없었죠. 남편은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들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보석을 자주 사주셨습니다.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잘 봤다거나 몸이 아팠다거나 혹은 그냥 이유 없이도 아버지는 반쥐나 귀걸이 때로는 목걸이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생일마다 빠지지 않고 건네주셨던 것도 늘 그런 보석들이었죠. 그 보석들은 제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증표였고 어린 시절부터 청춘까지 함께한 추억이자 가족의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그 보석들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제게 소중한 의미였던 그 보석들을 내어놓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 둘 보석들을 꺼내들고 나갈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반지를 빼내며 목걸이를 상자에서 꺼내며 아버지가 건네주던 그날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 딸 예쁘다 하시며 손을 끼워주셨던 순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눈물을 삼키고 보석을 팔아 병원비로 보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석에 손을 대? 그건 네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내 아버지가 사준 보석을 내가 팔아서 내 아버지 병원비를 낸 게 잘못이야? 야,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잖아. 그럼 너랑 나랑의 물건이 되는 거지. 아이, 진짜. 확인해봐. 내가 사준 거 있나 보자고. 너? 네가 사준 거? 야, 네가 사준 건 팔아도 돈도 안 되는 것들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허,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너야말로 참 함심하다. 야, 그렇게 쉽게 돈 벌지 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참, 너도 너무 구제불능이다. 어? 사람이 너무 편하게만 살아서 그런지 참 구제불능이야. 부도가 나는 지경까지 회사를 끌고 간 장인처럼.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누워 계시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던 딸이었는데 남편은 그 절박한 심정을 단 한 줌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게 돈을 번다며 저를 비난했죠.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보다 한술 더 뜨며 저를 몰아붙였죠. 요즘 세상에 누가 보석 팔아서 버티니? 너 그거 재산 빼돌리는 거야. 차라리 슈퍼마켓 캐셔라도 해. 아니면 요구르트 아줌마라도 하든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요구르트 아줌마. 무슨 직업이든 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은 결코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낮추고 모욕하려는 말투였죠. 네 주제에 보석 팔지 말고 허드렛 일이나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 어느 누구에도 기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로 선을 그었고 남편은 골프 걱정에 빠져 아버지의 병원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남편을 속였다는 억지로 몰아붙이며 비웃었고 시어머니 노골적으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가올 배 한 척조차 보이지 않는 듯한 고립감. 숨조차 막히는 외로움 속에서 저는 오직 아버지의 병원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석을 팔 때마다 제 손끝에서 추억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누군가는 비난거리로 삼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대와 신뢰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하루하루가 버티긴 들었지만 그래도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뜻밖에도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제 눈썰미를 높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넌 보는 눈이 있어. 다들 사람들은 그냥 예쁘다, 화려하다 수준에서 고르는데 넌 다르더라. 어떤 보석이 가치 있는 건지, 어떤 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건지 기가 막히게 잘 집어냈잖아. 사실 저는 결혼 전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이미지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가정에만 집중하느라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었죠. 그런 저를 보며 친구는 늘 언젠가 내 옆에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농담 같았던 그 제안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제 어려운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내놓은 보석들을 제값에 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궁지에 몰린 제 처지를 이용해 헐값에 가져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마련할 수 있었고 동시에 친구에 대한 신뢰도 커져 있었습니다. 같이 해보자. 넌 할 수 있어. 아니, 너 같은 사람이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현실이지만 다시 일어서야 한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보석 가게에 들어간 첫날부터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곧 제 회사, 제 삶을 다시 세울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품 기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마케팅 감각을 살려서 어떤 디자인이 유행할지,
어떤 보석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인맥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방송국에 있는 대학 동기, 광고회사에 있는 전 직장 동료, 심지어 연예계 쪽으로 발을 넓힌 지인들까지 일일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 반지 드라마에 한 번만 노출시켜 줄 수 있을까? 이 귀걸이 신인 배우 화보에 끼워 넣을 수 있니? 그렇게 발로 뛰며 연예인들에게 제품을 착용시키고 드라마 소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 속에서 보석을 접하게 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기획했던 반지는 출시와 동시에 입소문이 퍼지더니 결국 전량 품절 사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들어온 전과 후의 매출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친구는 처음엔 운이 좋았다 라고 말했지만 곧 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출 곡선은 하늘로 치솟듯 상승했고 단골 손님들은 줄을 이었습니다. SNS 팔로워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게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저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까지 기획안을 짜고 아침 일찍 거래처를 돌고 낮에는 샵에서 고객들을 직접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달려왔고 그만큼 결과도 따라왔습니다. 친구는 결국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죠.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이 성장은 없었어. 우리 같이 하자. 서울 거는 내가 계속 맡을 테니 경기도 쪽 분점은 네가 책임져줘. 서울에만 매장이 있었고 경기도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한 상태였죠. 친구 입장에서도 확장을 원했고 저 역시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더 큰 도약의 발판처럼 보였죠. 좋아, 내가 해볼게. 그렇게 저는 경기도 분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다시 일궈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년 반이었습니다. 불과 18개월 만에 저는 남편과 시댁이 무시하던 무기력한 아내, 친정의 몰락으로 주저앉은 딸에서 벗어나 당당히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눈물로 버틴 밤도 많았고 남몰래 손을 덜덜 떨며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피와 땀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정작 제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노력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점점 더 지질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제가 경기도 분점을 운영하게 된 이후 가게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직원들도 제 지휘 아래 움직이며 가게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발로 뛰며 가게를 돌보았고 제 손으로 이뤄낸 성과의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제가 잘 되어 갈수록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빛이 변했고 입술을 꽉 깨물며 씩씩대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진작에 일하지. 왜 이제 와서 일을 하냐? 처갓집 상황 안 좋아지니까 결국 네가 뛰어나오는 거잖아. 내가 힘들었어도 이랬을까? 정말 난 속은 기분이 든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부터 힘든 걸 숨긴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남편이 무관심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제가 무능해서 이제야 일을 시작한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향해 괘씸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비난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는 돌연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깊은 한숨을 쉬며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꺼내더군요. 나 병원 다녀왔어. 상담 받아봤는데 우울감이 깊다고 하더라. 약을 먹으라고 권하긴 했는데 약은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상담만 받기로 했어. 순간 저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나 퇴사할까 해.
이제 네가 돈을 잘 벌잖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지? 둘 다 일할 필요 뭐가 있어. 그동안 내가 널 먹여 살렸으니까 이젠 네가 나를 먹여 살려야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2년 동안 저는 일을 쉬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평생 저를 부양이라도 해온 양 당당하게 이제 네가 나를 먹여 살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향한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 합리화만 가득하더군요. 남편의 퇴직 의사만 해도 황당했는데 더 큰 충격은 퇴직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태어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퇴직금 있잖아. 그거 엄마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이모까지 같이 자매끼리 여행 다녀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뭐라고? 퇴직금을 어머니랑 이모 여행 보내는데 쓰겠다고? 그래.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야. 네가 지금 돈을 잘 버니까 괜찮잖아. 야, 돈 많이 벌어라. 알았지? 나 호강시켜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정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실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사람도 내 남편이니까 하고 참고 견뎠던 정이 그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다녀왔다던 정신과 진료였습니다. 전 혹시라도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닐까 걱정되어 남편이 예약했다던 병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죠. 그분 예약은 하셨는데 오신 적은 없어요. 남편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며 마치 치료를 받고 있는 듯 말했지만 사실은 예약만 하고 한 번도 내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핑계 삼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거였고 퇴직금마저도 시댁 식구들의 여행비로 탕진하고 이쯤 되니 정말 더는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골프 타령하던 사람, 제가 피땀 흘려 다시 일어서자 괘씸하다는 말을 내뱉던 사람, 결국 자기 퇴직금으로 어머니와 이모 여행을 보내며 태연하게 웃던 사람, 그 모든 모습이 제 눈앞에 겹쳐지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마음을 굳히던 그 시점, 남편은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심하게 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말투와 행동에서 드러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너는 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매장에 들이닥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지만 곧 알 수 있었죠. 그는 결코 도움을 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제 위에 군림하려는 의도뿐이었어요. 남편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을 불러 세우며 옷차림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넥타이 왜 이렇게 대충 맸어? 손님들이 보면 이미지 떨어지잖아. 단정하게 입어야지. 머리 모양은 또 뭐야? 서비스업인데 이렇게 하고 일하면 되겠어?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의 외투조차 대충 걸치고 구두는 먼지투성이었으면서 직원들에게만 시비를 걸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출을 캐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얼마야? 어젠 몇 건 팔았어? 카드 매출 비중은?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매출이니 매장 운영에 간섭하며 큰소리치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매장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장님 남편분이 오셔서 반지를 하나 챙겨 가시려고 했습니다.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려는 거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런데 제발 남편분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으신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본인이 사장님 남편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떠들면서 난리를 피웠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속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젠
매장 물건까지 손대려고 한다니 그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겁에 질려 전화를 걸 정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매장 나와 있었고 손님 예약도 잡혀있던 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신우이와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무슨 큰 손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매장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것 좀 보여줘요. 아, 저것도 꺼내봐요. 그럼 왜 안 갖다 줘?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남편은 마치 사장이 자기인 양 직원들을 부려먹었고 신우이는 고개를 까딱이며 온갖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신우이가 제 앞에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옳게? 나 이거 가져간다. 그리고 엄마가 찰만한 것도 좀 준비해놔. 알아서 좀 챙겨놔. 그 순간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도둑놈 소굴입니까? 왜 남의 가게에서 이런 행패를 부려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바로 제게 달려들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지금 누나한테 소리 질러? 감히 우리 누나한테? 그 소린 매장 안에 가득 올려 펴졌고 다른 손님들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더 수치스러웠던 건 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은 남편과 신우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둘 고개를 흔들고 매장을 나가려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쌓아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차 문제로 일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매장은 주차장이 좁아 예약제로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를 끌고 와 두 칸을 차지하며 엉망으로 세워 놓았던 겁니다. 직원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남편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죠. 저기 죄송하지만 다른 예약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셔서 차를 조금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니들 사장 남편이야. 내가 니들 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남자 직원이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코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비명과 놀란 탄식이 터져 나왔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 불러! 지금 당장 경찰 불러! 결국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직원이 남편의 주먹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상해죄,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전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변명과 억지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 가게에서 한 게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가 물건을 가져가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법은 부부라는 이름을 면죄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일어난 폭력과 난동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신우이 또한 공범으로 얽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는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이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오히려 저를 붙잡으려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적과 폭행 사건까지 낱낱이 드러난 이상 재판부가 제 손을 들어주는 건 당연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재판 중에도 매장에 기어이 찾아와 소란을 부렸고 저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지질한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제 발목을 붙잡던 굴레가 마침내 끊어진 순간이었죠. 이혼을 끝내고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 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얘야,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줘라.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그동안은 네가 벌어다 준 돈 받았으면서 연체 같은 건 없었는데 지금은 카드도 연체되고 대출도 다 막혀서 아주 폐인 신세가 됐다. 택배 알바도 하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지발 네가 조금만 인정 좀 베풀어 줄 수 없겠니? 저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다. 아들이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 병원도 못 가. 약도 못 하고 있다. 신우이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왜 자기까지 끌어들이냐고 모른 척 하더라.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냐? 그 순간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가족에게서 똑같이 들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갑질을 좀 하셨나 보죠. 시누이가 괜히 그러겠어요? 전 시누이 이해합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돈 있을 땐 좋지만 없으면 남보다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저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진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하셨고 저는 가장 먼저 이혼을 마치고 모든 걸 정리하자마자 부모님을 이사시켰습니다. 이젠 제가 돌봐드릴게요. 제 그늘 아래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얻은 제 집으로 부모님을 모셔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젠 제가 버팀목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참 뻔뻔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자리 잡고 매장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이 들려가자 그동안 외면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명절은 니네 집에서 모일까? 너 잘됐다면서 얼굴 좀 보러 가야지. 심지어 고모는 아버지 태어나는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 좀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니들이나 많이 처먹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엄마 마음에 쌓였던 한을 그대로 풀어낸 것 같았거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몇 년 사이 제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몰아쳤습니다. 아버지 회사 부도,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발견한 제 능력과 제 가치. 전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만 보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지켜드리고 제 삶을 지켜내며 제가 이룬 성취만큼 더 큰 성취를 향해 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